자, 안녕하세요. 북서역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게 저번 시간에 이어서 그 24번 이제 기출 문제 이제 풀 거예요. 그러니까 93페이지 표부터 교재요. 자, 이거는 이제 어떤 관련된 문제냐면 구한말 시대 때 그 뭐냐면 그 화폐개혁, 화폐제도에 관련된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구한말 때 이제 본격적인 근대적인 화폐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되면서 그걸 적용하는 과정 그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는데,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지문을 고정실력에 있는 내용들 보면 되게 근본이제, 뭐 음본이제 그런 말들이 이제 나왔죠. 그래서 요걸 이제 좀 약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화폐의 역사가 어떻게 이제 진행되는가를 이제 더불어 이제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원래 이제 화폐라는 것은 그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자 그 첫 번째 이제 화폐가 뭐냐면 이제 그 헌물화폐 같은 것들 있죠. 처음에 사용했던 화폐가 헌물화폐죠. 자, 헌물화폐는 그 유통경제가 그렇게 발달하지 않는 경제체제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자 주로 이제 국사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삼배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모시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쌀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이제 헌물화폐를 사용하게 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로 조선 전기 때까지는 무슨 화폐였어요? 주로 사용하는 헌물화폐죠. 물론 동전도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널리 유통되지 못했고, 자 그 다음 단계에 이제 넘어가는 것이 뭐냐면 식량화폐죠. 식량화폐. 자, 식량화폐라는 것은 거기에 표현하는 표면 가치하고 실제 가치가 일치되는 화폐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삼배나 모시나 쌀 같은 것들 서로 교환을 하는데 되게 불편하죠. 원본이 무역을 하거나 아니면 그 상품 규모가 되게 클 경우에는 이게 들고 다니기가 불편해. 그래가지고 그 금속 중에 뭐냐면 희귀한 금속들, 가치가 있는 금속들을 화폐로 사용하는 거죠. 이 식량화폐인데 이거는 그 자체가 표현하는 자체가 뭐예요? 곧 실제 가치요. 이게 10,000원이면 그 자체가 뭐예요? 10,000원인 거죠. 예. 근데 이에 반해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10,000원이라는 것은 아니죠. 이 10,000원이라는 것은 표면 가치는 10,000원이지만 실제 그 종이를 만드는 데는 뭐예요? 별로 안 들어가. 표면 가치와 실제 가치 중에 뭐가 더 많은 거죠? 표면 가치가 더 큰 거예요. 예. 하여튼 표면 가치와 실제 가치가 일치되는 화폐를 식량화폐라고 하는데, 그 식량화폐의 대표적인 것들을 보면 이제 인류 역사상 많이 사용하는 게 금, 은, 동 이런 것들을 많이 쓰는데, 특히 뭐가 많이 쌓여냐면 은이 사용돼요. 은. 금은 너무 비싸고 희귀하고, 근데 이 동은 너무 흔해 빠졌죠. 그래서 은화를 주로 많이 사용하는데, 그래서 은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금과 돈을 이렇게 바꾸는 거죠. 환산을 하고. 네. 우리나라는 뭘 사용했죠? 은 대신에 동화를 사용했죠. 물론 은화도 사용하긴 했지만 저 동화를 사용했는데, 동을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은이 어디로 나갔기 때문에, 중국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동을 사용했고, 최초 동전인 뭐 일명 엽전이라고 하는 상평통보가 조선 후기 때 이제 등장해서 일반화됐죠. 예. 그래서 이 식량화폐 단계가 오는데, 그 다음에 이제 단계가 넘어가는 게 뭐냐면 태란제도가 등장하죠. 태란제도 뭐냐면 이거는 이제 그 금본위 태안과 음본위 태안으로 나누는데, 자, 그 금본위와 음본위 태안이 뭐냐? 일단 이 태안제도가 있으려면 전제 조건이 뭐가 있어야 돼요? 중앙은행이 있어야 돼요. 은행 중에 은행, 중앙은행이 있고, 중앙은행에 금을 예치시켜나 또는 음을 예치시켜서 그걸 담보로 해가지고 뭘 발행하냐면 지폐나 일반 동전 같은 걸 발행하죠. 네, 지폐나 동전. 이거는 아까 전에 표면 가치와 실제 가치 중에 이거는 어느 게 더 많을까요? 그 지폐 자체 볼 때는 표면 가치가 더 많은 화폐죠. 근데 사람들이 이제 지폐를 발급을 했어. 근데 이 종이 쪼가리를 믿을 수 있어 없어요? 처음에는 믿을 수 없죠. 그러니까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에서 뭐냐면 요런 금과 은을 예치시켰고 그걸 담보로 발행해요. 근데 예전에는 연준에 가면, 영반준비이사에 가면 그걸 이제 1달러의 만큼 뭘 주는 거예요? 금을 줬어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치를 담보하는 제도가 태안제도고, 그 다음에 단계가 이제 뭐냐면 불태안제도죠.
자, 이게 이제 언제 계기로 이제 바뀌었냐면 1970년대에 그 당시 이제 기축통화가 뭐였어요? 달러였죠. 지금도 그렇지만 달러는 무슨 태안이죠? 금태안본이죠. 예. 자, 근데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참여하면서 달러를 뭐예요? 많이 찍어냈죠. 그냥 금 보유하는 상관없이 이걸 오늘날 이제 잘 양적 완화라고 하죠. 예. 그래서 막 발행을 하니까 더 이상 요 달러에 맞는 금을 더 이상 중앙은행이 예치할 수 없게 되고요. 그래서 아예 그냥 금을 폐지시키고 금태안을 폐지시키고 뭐냐면 정부의 금융정책이나 재정정책에 입각해가지고 그냥 발행하는 지폐라는 불태안 제도를 실시했고 오늘날 대부분 다 불태안 제도에 의해서 운영이 되죠. 예. 자, 그래서 이런 제도인데 그럼 여기서 금본위와 은본위 뭐냐? 자, 금본위하고 은본위를 이제 두 개를 살펴봐야 되는데 자, 금본이라는 건 두 개의 이제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한산의 의미가 있고, 이거는 태안 때 의미가 있고, 은본이라는 거는 한산, 이것도 마찬가지로 태안. 이렇게 의미가 있죠. 자, 칙량화폐 단계에서, 여기 칙량화폐요. 자, 칙량화폐 단계에서 보통 금이나 은이나 동을 본위화폐로 사용했지만, 그 은, 동 중에 그것만 사용은 아니죠. 예. 금을 사용할 수도 있고, 은을 사용할 수도 있죠. 그래서 금을 본위화폐로 해서 나중에 은과 동을 발행할 수도 있고 은을 동위화폐로 해갖고 그냥 동을 보조화폐로 이제 발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때 이제 한산 비율을 정할 때 금은 본위화폐에서는 금본위화폐에서는 금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은본위화폐에서는 은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우리나라는 이런 그 칙량화폐의 은본위 제도가 실시됐는데 이건 언제 때죠? 그리고 한산 기준 1894년에 1894년에 뭐가 발표됐어요? 그때 이제 1894년에 발표된 게 뭐냐면 신식화폐 발행장정이에요. 신식화폐 발행장정. 자, 그래서 그때 뭘 기준으로 한 거죠? 은을 기준해서 이게 본위화폐로 해가지고 이 보조화폐로 뭘 발행했어요? 적동안이, 항동안이, 백동안이 이런 것들을 발행을 했죠. 그러니까 은본위 제도를 실시한 거예요. 이 은본위 제도를 실시한 이유는 그 당시 일본도 뭐였기 때문에 은본위 제도이기 때문에 이거 여러분 다 아시는 거죠. 예.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은화가 있긴 있는데 발행은 했어요. 근데 은을 축적을 못했어. 그러다 보니까 은화보다 뭘 주였냐면 좀 질이 낮은 백동화, 그 니켈 합성인 백동화를 그냥 이거는 이제 엽전처럼 이렇게 구멍이 뚫린 게 아니라 압인해갖고 이렇게 만든 건데 이런 백동화를 많이 발행했어요. 그리고 정부에서 또 백동화 막 찍어내고 그리고 일본상이나 한국상인도 뭐냐면 백동화를 또 개인적으로 찍어내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백동화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막 가속화 됐죠. 그래서 나중에 메가더 화폐가 때 백동화를 이렇게 폐지시킨 것도 그런 이유예요. 물론 이렇게 그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도 있겠지만,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은본위에서 이제 이제 하여튼 이렇게 있는데, 여기 잘못됐네요. 여기 이렇게 되죠? 한산한 기준이. 그럼 우리나라 구한말 때, 태안제도 뭐냐? 아까 태안제도는 이제 요거 설명했는데, 자, 근본위에서 태안제도라는 것은 근본위 태안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예? 중앙은행에 뭘 예치시킨다? 금을 예치시킨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중앙은행에 은을 예치시키는 태안제도죠? 예. 자, 우리나라도 이 태안제도, 구한말 때 태안제도를 실시하려고 했어요. 예. 여기에서 이제 나중에 문제 풀면 이제 알겠지만, 그걸 이제 실시하게 되는데, 그 기초가 뭐냐면 이제, 근본위 태안을 실시하려고 했죠? 그 당시에 근본위가 이제 주였으니까. 자, 근본위에서 1902년에 뭘 발표했냐면, 화폐조례를 발표했어요. 화폐조례를 이제 발표해가지고, 요때 이제 단위가 원래는 은본위에서 뭘로? 근본위로 했어요. 근데 아직 화폐제도는 완전한 태안제도는 아니었어요. 태안제도는 아니었고 주로 이제 이거는 한산 기준에서 금화 있죠. 금화를 본위화폐에서 나머지 보조화폐에서 은화와 동화를 발행하는 건데 자 일단 은에서 금으로 넘어가고 이제 본격적인 태안제도가 이제 나타난 것이 뭐냐면 일단 태안제도가 있으려면 전제 조건이 뭐라고 했죠? 중앙은행이 있어야죠. 중앙은행에 금이나 은을 예치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1903년에 중앙은행을 설립하고 중앙은행 조례를 만들었어요. 예.
그 다음에 또 그때 같이 이제 반포된 것이 뭐냐면, 태양 근권조대요. 태양조대. 그래서 태양 근권조대인데,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이 태양 근권조대는 뭘 바탕으로 태어나겠다는 거예요? 이제 금을 바탕으로 태어나겠다는 의미죠. 네. 그래서 이렇게 화폐조대, 중앙은행제도 조대, 그 다음에 태양금권조대, 이들 일련의 법을 통해서 나름대로 이제는 뭐냐면 금태안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법만 이렇게 반포만 했을 뿐이지 실제적으로 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그걸 했을 만큼 뭐가 부족하기 때문에 금이 부족해. 금 보유량이. 자, 근데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세계 여러 나라 중에서도 금이 되게 많이 풍부하게 있는 나라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네, 다 파갔어. 일본이나 미국이나 금을 이제 막 파가지고 밖으로 유출시켰죠. 그래서 뭐 음산 강사 같은 건 미국이 이제 강산 개발권을 먹고 이제 있어가지고 해가지고 뭐 노터치가 노다지란 말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은 그걸 받아들여갖고 이제 근본이 태양을 씌는데 우리는 안 됐단 말이야 이렇게. 그리고 완전히 이제 근본이 태양이 된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1905년에 메가달 화폐기업 때 그때 근본이 태양을 한 거야. 그래서 금을 예치시켜놓고 뭐냐면 제일은행에 예치시켜놓고 그때 이제 그 지폐를 발행하는 그 근본이 태양을 이제 실시했는데, 자 그러면 대개 이제 학계에서 그 처음에는 음본이었다가 올라온 거죠. 근본이 바뀌죠.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도 처음에 음본이었다가 근본으로 바뀌게 돼요. 네, 근본이 바뀌게 되고, 그건 뭐냐면 그 당시 지금은 그 금융의 중심지가 어디예요? 미국이죠. 월스트리트가 금융의 중심지인데 그 당시에 금융의 중심지는 영국이에요. 영국. 네, 영국이 이제 금융 허브 역할을 하는데, 자 그 영국에서 뭘 실시했냐면 음본위 제도를 실시했어 처음에. 근데 이제 그 당시 이제 아편 전쟁에서 이제 은이 많이 유입되고 아편으로 인해서 아편 전쟁 배상금 등등 해갖고 돈이 유입되니까 이제 은이 많아지는 거야. 그만큼 은의 가치는 점점 떨어지고 금의 가치는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영국이 19세기 말기에 들어가면 조금씩 원래 근본으로 바뀌게 돼요. 그러면 영국이 근본이 바뀌면 다른 나라는 어떻게 되겠어요? 근본이 바뀌겠죠. 물론 영국은 나중에 음본위로 다시 들어가지만, 자 그렇기 때문에 일본도 근본위 태안제도를 실시하려고 했다는 거. 그리고 우리 조선도 이제 먹기 위해서는 니들도 그래. 조선도 근본위 태안을 내야지 서로 이렇게 편하죠. 예. 그때 이제 그 뭐냐면 유통된 화폐가 우리나라 유통된 제일은행권이죠. 제일은행권.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문제 내용을 보죠. 대개 우리나라는 땅이 좁고 인구는 적은데 가보년에 음본이 실시한 법을 공포하니요. 자, 가보년에 번포한 것은 신식화폐 발행 장정이죠. 자, 은화를 기준으로 해갖고 보조화폐인 적동화, 백동화, 항동화를 발행하고, 그 다음에 그걸 발행하는 동안 약간의 이제 지폐가 부족하는 형상을, 그러니까 동전이 부족한 형상을 해석하자 그 외국 화폐를 호용한다고 했거든요. 무슨 화폐겠어요, 주로? 일본 엔화죠. 엔화예요. 예. 그래가지고 원래 일본의 엔화는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듯이 그 강화도 조약에 있을 때 무슨 조약을 맺었죠? 보조 조약으로서 수호조교 부록에 있었죠. 그때 개항지 안에서는 이번 엔화를 같이 사용할 수 있다. 근데 지금 개항지 아니었는데 이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전국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이루게 되죠. 자, 그리고 일본 엔화는 나중에 이제 그 일본이 해관세를 이제 장악하면 해관세를 이제 일본 엔화로 받는 바람에 이것이 널리 확대되죠. 예. 근데 여기에서 이제 좀 알아볼 것은 일본 엔화가 우리나라 그 시장에서 사라진다 했어요. 언제죠? 1897년에 그 당시 일본이 음본위에서 뭘로 바뀌어요? 금본위로 바뀌죠. 그러면서 이제 금을 유치할 동안 이제 그 일본 엔화를 찍어냈는데, 새로운 일본 엔화를 이제 찍어냈는데, 문제는 그게 금이 그 하루아침에 누적돼갖고 뭐냐면 누적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리니까 그동안 일본 엔화가 부족한 현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국내 엔화가 부족하니까 어떻게 돼요? 밖으로 유출 금지시켰거든요. 그때부터 조금씩 사용한 것이 우리나라 진출한 제일은행. 제일은행에서 자체적으로 발행한 뭐죠? 제일은행권이죠. 제일은행권은 일본 돈이지만 일본에는 사용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만. 주로 이제 그 너일 전쟁 때 이제 군포로 많이 사용했다가 이제 메가다 화폐가 올 때 널리 일반화된 그런 화폐인데 제일은행권을 사용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상평전이죠. 본치시교와 오타네요. 은하 등
화폐의 종류가 많아졌습니다. 그 많은 화폐 중에 은하를 보존한 화폐만 세상을 통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일까요? 은하는 보조화폐 백동화. 백동화가 널리 유포됐던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정부가 은하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없었고, 그 정부 자체가 많이 찍어냈죠. 그리고 일반 상인이나 조선 상인은 다 위조가 있고, 그래서 백동화 인플레이션 현상이 그 당시 일어났다고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앞에 명목상 이전 오품이자 실제 가치는 오품에 불과한 악하고 그 가치가 난료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건 백동화 인플레이션을 말하는 거고요. 이 폐단을 막기 위해서 법으로 근본위를 삼겠다고 발표하고 있지만 미처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1903년에 중앙은행 조례를 발표하고 그 태안 금조대 금권조례를 발표했죠. 예, 그 내용을 이제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이를 시행하여 근본이하를 통용하는 만큼 확실한 대책이 없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 내용인데 이것은 이제 그 이근홍이라는 사람이 1903년에 백동화 인플레이션의 대책 가운데서 이제 빨리 근본이를 전환해가지고 그걸 막자. 그 내용들의 상소예요. 자, 그러면 요게 이제 관련된 문제를 이제 풀어보죠. 1번을 보면 자, 기획에서 은본위의 보조화폐로 백동화를 발행할 수 있는 또 못하네요. 예, 발행할 수 있는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예, 자, 요거 그 옳은 거죠. 은본위 보조화폐에서 백동화를 발행할 수 있는 화폐가 발행했죠. 신식화폐 발행 조례에 보면 백동화를 은하의 4분의 1 요게 나오는 이적 오품 이렇게 발행할 수 있죠. 보조화폐로서. 자, 그 다음에 니은의 형상이 확산됨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는 신식화폐 발행 장소를 공표했다. 아니죠. 이거는 오히려 확산된 원인을 제공한 거죠. 예. 오히려 조선 정부가 은하 자체를 발행하지 못하니까 백동화를 남발하게 되고,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백동화를 남발하니까 이제 그 당시 이제 외국인 세무사가 더 이상 부담이라는 사람이 백동화를 이렇게 남발해서 안 된다. 그렇게 요청했는데 뭐라도 고정은 그 말을 듣지 않고 그걸 해임시키고 이용이라는 사람을 그 전환국에 임명해갖고 백동화를 계속 찍어냈죠. 그러니까 자초한 것도 있어요. 이 문제들. 자, 그 다음에 3번은 이런 형상은 계약장에서 일본 화폐를 유통할 수 있게 한 조약. 무슨 조약이죠? 수호조교 부록이죠. 그 조약책을 계기로 나타난 후 재정정리 사업이 심화됐다. 자, 요거는 이제 그 신식화폐 조약과 관련된 거죠. 수호조교 부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재정정리 사업으로, 이 재정정리 사업은 뭘까요, 주로? 이거는 메가다의 화폐기업. 그게 이제 다른 명칭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심화되었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걸 통해서, 이제 해결됐다고 보면 될 수 있죠. 왜냐면, 백동화 자체는 이제 유통을 금지시켰죠. 그 다음에, 디귿은 통관부가 외액을 금지하고 사렸다가, 화폐 정리 사업 이후 다시 유통되기 시작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이거는? 이건 뭐냐면, 근본이하는 오히려 뭐예요? 그 화폐 정리 사업도 본격적으로 실시된 거예요. 일본에 의해서 한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맞아. 외화가하고 지금 본위 화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야, 이거는. 예. 이건 좀 더 풀어 설명하면 이게 좀 옹을 만들어도 좀 약간 제대로 좀 말도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좀 말이 안 돼, 이거는요. 자, 외액이라는 건 뭐냐? 외액의 정의를 이제 살펴보면 외액이라는 것은 지방간이 거둔 세금을 가지고 잠시 은행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을 이용한 상인들 빌립차, 그래서 차인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네이버 사전에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지금은 만약에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월급을 받았어요. 네, 월급을 받았어요. 그러면 월급 중에 일부를 월급과 나오는 동시에 어떻게 되죠? 원천 징수하죠? 네, 그리고 물론 원천 징수 안 해도 뭐냐면 세금을 어디에 납부해요? 은행에 그냥 납부하면 되잖아. 근데 그 당시에는 뭐 은행이 있었어요? 이런 게 있었어. 컴퓨터가 있었어. 전혀 그런 게 없었다면. 그러니까 전산 시스템 같은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방간이 이제 세금을 걷고 중앙을 올려보내. 근데 지방간이 직접 가고 말 타고 와갖고 올라가요? 아니죠. 아전들도 바쁜데 거기 어떻게 올려보내? 그러니까 이제 상인들에게 넘기는 거야. 상인들은 그러면 전달해주는데 이들도 이득이 있으니까 이렇게 넘겨주겠죠. 그래서 미리 세금을 걸고 상인들에 넘겨주면 그들이 이제 그걸 잠시 뭐냐면 돈놀이해. 그래가지고 이용했다가 그 원금을 빼고 그 이자는 그런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받았으면 1,000만 원을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그다음 원금을 받은 다음에 좀 늦게 중앙정부에 이제 뭐냐면 올리는 제도야.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뭐예요? 이거는 공공유형이죠. 공공유형인데 자, 그게 이제 있는데 물론 올려줬으면 괜찮은데 이 사람들이 뭐냐면 도중에 떼어먹을 수도 있고 횡령할 수도 있어요. 예. 이렇기 때문에 이제 그 당시 국고 수입의 부족 형성 중에 하나가 그거 중에 하나예요. 외액이 나온 그 조선상에는 이걸 통해서 막대한 이득을 챙겼어요. 근데 그 당시 이제 재정정리사업, 그러니까 화폐정리사업 때 그 당시 이 외액 형상, 간해가 어떻게 돼서 일본 애들이 없애버렸죠. 그러니까 조선상인데 어떻게 될까요? 많은 타격을 받아. 돈이 나올 데가 없으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돈을 꾸는 과정에서 일본 자본에 의해서 종속되는 그런 영상이 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통감부가 외액을 금지한 건 맞는데 화폐 장리 사업하고 다시 유통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 근본이는 오히려 근본이는 그 뭐냐면 그 통감부가 외액을 금지함으로써 사라졌다가 화폐 정리 사업이 다시 유통되는 외액 자체는 근본이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거 금지시키는 거는 이제 맞긴 맞지만 이거는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은 한국은행의 성립으로 니은의 형상이 심화되자 통감부 이에 대해서 디귿의 주조 유통을 확대했다. 한국은행하고 백동아 인플레이션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네. 이거는 인과관계가 완전히 잘못된 거죠. 한국은행이라는 것은 1898년에 러시아 자본을 이제 한국 자본을 동원해 갖고 한국의 일종의 은행을 만든 건데 러시아는 이 한국은행을 뭘로 하려고 했냐면 조선의 중앙은행으로 하려고 했어.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조선의 중앙은행 역할 담당해서 화폐를 발행하고 국고 출납을 담당하도록 했는데 그러면 우리나라가 완전히 누구의 완전히 자본에 소속된 거야? 러시아 자본에.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독립화폐 등을 막 들고 일어났죠. 그래서 이권 수호 운동의 일환으로서 이제 한국은행 폐쇄를 요구하게 되고 그 당시 또 일본과 영국의 압력 등등을 해가지고 러시아가 한국은행을 세웠다가 뭐죠? 철수를 하게 되죠. 그렇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거는 백동아 인플레이션이고 근본이 제도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야 이거는요. 예. 이것을 이제 그 내용을 좀 파악을 해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봤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실 때 구한말 시대 때 화폐제도 개혁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십시오.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쭉 넘어가서 몇 페이지를 이제 보시냐면 또 그 25페이지 표 보죠. 자, 25페이지 보는데 자, 가와 나에 대한 설명 오는 것을 보기에 모두 보는 것은 자, 황제는 진, 제, 주의 다섯 왕조를 모두 완비된 사서가 없음을 알고 여러 학자들이 명하여 이를 분담하여 편찮게 했으며 비서가무하여금 총괄통하였다. 자, 이 황제는 누굴까요? 예? 이 사람은 당태종이죠. 당태종. 그러니까 당태종이 즉위하고 나서 기존에 그 예전에 남북조 시대 때 역사했죠. 그 정리를 제대로 안 했어. 왜? 남북조 시대 역사는 앞에 있는 왕조가 망하면 뒤에 있는 왕조들이 그걸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물론 양선이 진선이 있어요. 개인이 정리하고 있는데 그 당시 수나 문제는 이걸 한번 국가가 정리할 필요 있겠다 해서 정리를 좀 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되죠? 수나가 금방 망했죠. 그러니까 그 사업을 누가 이어받은 거야? 당나라가 이어받은 거 갖고 이제 하려고 했는데 이때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수나 문제 때부터 이제 국가가 사찰을 금지했어. 보통 중국에서는 25사라 해가지고 보통 한 왕조가 망하면 그 뒤에 있는 사람이 이제 그 역사를 정리하는데 뒤에 왕조의 역사들 뒤에 있는 왕조 사람들이 정리하는데 예전에는 이제 사기나 한서나 이런 것들은 다 누가 정리한 거예요? 개인이 국가의 도움 안 받았어요. 네. 근데 이때부터는 수나라부터는 이제 수 문제는 개인이 아니라 국가가 편찬하려고 했어요. 국가가. 근데 이걸 제대로 못했다가 당나라가 그걸 이제 공식화되고 당나라 이후부터는 국가가 앞에 있는 왕조의 역사를 정리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때 이제 실시한 제도는 뭐냐면 감수국사제도라고. 감수국사제도. 감수국사제도. 그래서 정리하고 국가가 정리하고 이걸 이제 재상이 감수하는 그런 제도인데 자, 이때부터는 간찬이죠. 간찬.
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근데 요 내용들은 이제 되게 장 초기 때 내용이에요. 당 초기 때는 수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비서성의 그것을 이제 역사를 총괄하는 간서를 두고 그 비서감이 그걸 맡았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당 초기 때 그렇고 당나라 그 당태종 때 초기 때 그렇고 당태종이 중기에 넘어가면 이 가나안이 문화성으로 넘어가요. 그만큼 중요한 역할이 더 부각이 되는 거죠. 네, 이건 당 초기 때 내용이고 당태종과 관련된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그는 새로운 체제의 사서를 펼쳤는데 이 사세 사건의 종류별 소재를 다한 편을 만들고 각 편마다 관련 내용을 연홀 때도 이제 배워가고 이 체제의 사건의 원인, 발달, 전개 과정 및 절감이 영향을 일관되게 있다. 이건 무슨 책일까요? 이거는 네, 기사본말체죠. 기사본말. 기사본말이라는 것은 그 하나의 사건 이야기 시기로 전개를 끌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을 이제 인과관계를 서술하는 방법인데 이 기사본말체는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그 통론, 한국사 통론 있죠? 사회사 개론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구성이 연대기로 쭉 구성돼 있고 거기 주제로 이렇게 하죠. 주제에 따라서 그 주제에 맞는 그 사건의 전개 과정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하잖아. 이게 그냥 기사본말체예요. 네. 그래서 인과관계나 이런 것들을 이제 분명히 드러낼 수 있고. 자, 그래서 원춘하는 사람이 남성시대 때 원춘하는 사람이 사마강의 자치통감을 읽고 그것을 사건 중심으로 다시 편제해가지고 내용을 좀 추려가지고 요약한 것이 기사본말체다. 예. 그래서 이 기사본말체 원죄의 그 기사본말체는 전국시대부터 해갖고 이제 그 진해 분할부터 후조의 세종 때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서술되는데 자, 기사본말체의 장점이 뭘까요? 짧은 시간 안에 체계적이고 이런 그 지식을 갖출 수 있고 그 다음에 역사를 처음에 접근하는 초학자들에게는 쉽게 역사적 그 기본 지식을 익힐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국사 통론이나 개론 이런 것들은 다 이 기사본말체 그리고 신사체라고 하죠. 또 다른 말로 네, 이런 걸로 구성이 됐죠.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그 뒤편에 뭐 내용까지 있냐면 이제 그 보충자료 보면 이제 그 정건대 시대 역사 편찬 방식에 대해서 제가 이게 중요한 내용들 그 발췌해 놨거든요. 한번 읽어보세요. 네. 지금 시간 관계에서 여기까지 다 설명을 못 드리겠고. 네. 자, 그러면 여기 내용을 보면 그 기획을 보면 가는 이로 인해서 정사 편찬에서 창의성과 비판 의식이 약화됐죠. 맞죠? 국가가 권력에 의해서 이제 그 역사가 편찬되는 바람에 일종의 왜곡 현상이 나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그걸 실시한 당태종 자체가 보일 수 있죠. 당태종은 이제 그 자기가 기록한 역사를 다 일일이 보고 그걸 다 수정했다고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왜곡 같은 일은 그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가이유 황제 이후, 그러니까 당태종 이후에 역사 이론을 다룬 사통이 편찬되었다. 자, 이 역사 이론을 편찬한 사통은 누가 편찬했죠? 유지기가 710년에 편찬됐는데 그 이 유지기는 내용은 이제 이 사통은 그 종전에 그냥 역사적 서술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뭐예요? 역사 이론서야. 비판서고. 그래서 최초의 역사에 대한 최초의 체계적인 역사 이론서였다. 그 안에 보면 간찬사설이 반대를 하고 역사는 개인이 편찬해야 된다. 간찬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국가 권력에서 역사가 왜곡될 수 있겠죠. 그리고 역사가에 필요한 재능으로서 그 삼재를 뒀죠. 그래서 재능, 그 다음에 지식, 그 다음에 역사 의식, 제학식 이렇게 삼재를 뒀는데 이 삼재를 구비해야 된다. 이 의식이 우리도 이제 아는 삼국사기에 보면 진삼국사기 표에 보면 김부식이 그 올릴 때 이 역사 삼재를 강조하죠. 이런 것도 다 유식의 사통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맞고요. 그 다음에 디귿하고 니을은 틀리죠. 디귿과 니을은 뭐예요? 그럼 춘추예요. 춘추라는 것은 전국시대 누가 편찬했냐면 그 공자가 편찬한 거죠. 주로 이제 그 노나라 역사를 이제 편찬한 건데 그 당시 춘추라는 것은 춘추가 뭐죠? 춘이라는 건 봄춘자고 그 다음에 가을춘자 봄과 가을. 그래서 어르신 보고 이제 춘추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너 나이가 몇 살이냐 뜻이에요. 그러니까 춘추라는 건 뭐냐면 한나라의 역사, 노나라 역사에 대해서
근데 그 당시에 기록에 보면 노춘추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위나라 춘추도 있었고 송나라 춘추도 있었고 여러 나라 이제 각국의 춘추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게 뭐예요? 분명히 있었다고 했지만 전달되지 않고 지금 남은 게 노나 춘추죠. 이 춘추는 중국 최초 현존한 최초의 뭐냐면 그 제일 오래된 그 역사서죠.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서술한 편년체이기도 해요. 편년체 서서 제일 오래됐고 중국 역사에서도 제일 오래된 그 사서가 춘추죠. 춘추. 자, 이 춘추에서 이제 보면 공자가 그때 강조했던 자신의 역사 의식을 뭐라고 하냐면 수리부작이라고 해요. 수리부작. 자, 수리부작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는 창작하지 않고 역사를 성인의 말씀을 그대로 기록할 뿐이다. 그래서 성인의 말을 전해 듣고 자기의 어떤 주관적 의식이 개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있는 사실을 기록할 뿐이다. 이게 수리부작이죠. 예. 이거는 이제 큰 의미가 있는데 예전에는 역사라는 장르가 있었어요. 분야가 없었죠. 역사가 어디에 속했죠? 문학과 신화에 속했어. 예. 그럼 물론 그 안에는 역사적 소재가 있지만 뭔가 뻥 터져 있고 그냥 가장돼 있고 그랬는데 이제 이때부터는 역사라는 장르가 어떻게 돼요? 독립해 나왔죠. 문학이나 신학에서. 그래서 있는 사실을 그대로 쓰는 것들을 쓰게 돼요. 오늘날 말은 뭘까요? 락의 필증주의하고 비슷하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수리부작을 내세웠지만 실제로 작은하진 않지만 뭐예요? 역사를 자기 나름대로 서술할 수 있죠. 왜냐하면 객관적 사실을 자기가 만든 것들만 골라서 쓰거나 어떤 것을 표현할 때 어떤 주관적 원인을 쓸 수가 있죠. 그런 식으로 이제 뭐냐면 주로 이제 그 춘추를 기술을 했어요. 그래서 그 춘추에는 누구의 의식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공자의 역사인식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 공자의 역사인식을 뭐라고 하냐면 춘추필법, 그 다음에 춘추의리 이렇게 이제 하게 돼요. 자, 춘추필법은 여러 가지 이제 그 장치가 있는데 일단 조남양이 저는 중국은 높이고 오학계는 낮춰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상내양해 그 밑에 주가 있어요. 그 주 다음 페이지 104페이지에 보면 21번 주에 있죠. 상내양해는 뭐예요? 중국산은 상세하고 외국산은 간략하게 하고 위국 위치는 뭘까요? 중국을 위해서 중국의 그 뭐냐면 여러 가지 모습들 수치스러운 모습을 숨긴다. 그런 내용도 있고 그러니까 기록 자체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하나는 명분론을 되게 강조해요. 각각의 신분에 맞든 역할 이런 것들하고 그 역할이나 어떤 예법이 어떤 것들 이제 뭐냐면 그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범하면 이걸 참이라고 해요. 참은 뭐예요? 분명히 자기의 명분을 저버리고 자기의 명분과 위치에 뛰어넘어서 윗사람을 능멸하는 형태를 참이라고 하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용어 선택에서도 이렇게 자기 의식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춘추필법이라고 이제 하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춘추의리라는 춘추의리. 춘추의리는 뭐냐? 천자라는 사람은 자기 사리사욕은 아니고 뭐예요? 그러니까 천자나 지배층은 천하의 공리를 중요시해야지 자신의 뭐예요? 사리사욕보다는 천하의 공리를 더 중요시하고 그 다음에 인류와의 성과 더불어서 이 술수와 폭력은 무조건 어때요? 추방해야 된다. 그런 의식에서 이제 역사를 평가를 하죠. 춘추의리라고 해요. 춘추의리. 그래서 이렇게 해서 봤다고 해가지고 역사를 서술했고요. 이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디귿을 보죠. 이 사서는 대일통과 의리를 강조했다. 춘추의리 아까 전에 설명했죠. 대일통은 뭘까요? 그 다음에 춘추 전국시대는 분열했죠. 그래갖고 이걸 한 군주에 의해서 통일되기를 원했어요. 이게 대일통 사상이야. 대일통은 이 대일통 사상을 이제 나중에 오는 권룡제에서 또 되게 강조하죠. 대일통.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사설 토대 단대사를 다룬 사서가 처음 출했다. 맞죠? 춘추라는 자체가 노나라 역사의 단대사죠. 그리고 이거는 그 뭐냐면 편년체 사서 제일 오래된 남아있는 사서 중에 하나예요. 예. 그러니까 문헌사서 중에 하나죠. 물론 그 유물로에서 이제 뭐냐면 이제 각권문까지 거슬러 가면 되는데 문헌으로서 남아있는 최초의 사서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획과 내용은 이제 답이죠. 그냥 뒤에 넘어가서 26번은 일제시대의 지방통치와 관련된 내용인데, 일제시대 같은 경우에는 지방통치, 일제가 행했던 이제 여러가지 이제 통치제도 이런 것들이 좀 최근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 여기 보죠. 오늘 면사무소에 면협의회가 여는데 나는 면협의회를 지명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회의에 참석했다. 그 자리에서 면직원이 면사무소를 개축한다면서 주민들의 기부금을 받겠다고 했다. 나는 반대했지만 결국에는 억지로 기부해야 됐다. 총독부는 부와 면마다 협의회는 자문기관을 처음으로 설치하여 지방자치제를 시했다. 그래서 선정했다. 그러나 실제로 충북에 치달리는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있다. 이것이 말이 되는가? 자, 여기에 기획은 1920년에 이제 1919년에 뭐가 있었죠? 3.1운동이 일어나면서 무슨 정치가 바뀌었어요? 문화 정치로 바뀌게 되고 그 이다음은 이제 지방자치를 되게 강조했는데 이게 이제 1920년에 지방자치법이 만들어져요. 일본에서. 그때 이제 각 도와 부와 면에 뭐냐면 의결권이 없고 협의회를 만들어요. 협의회는 뭐냐면 그냥 자문해 주는 거야. 이건 뭐냐면 그냥 여기에서 결정해서 올리면 그 상고기관에서 무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있는데 대개 이제 이 협의회 위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1번이거나 친일파로 구성되어 있죠. 그럼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그 협의회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은 뭘로 의해서 규정됐기 때문에 세금의 양에 따라서 재산이 얼마나 만큼에 따라서 세금을 많이 내는데 그거에 따라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일종의 제한 선거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되게 이제 그 당시 돈 많은 사람들은 되게 친일적인 성격이 강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반감을 가질 수 있을까 없을까? 없었죠. 이거 예문이 좀 잘못된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자, 그 다음에 농업공학을 다친 부황의 대책을 촉구할 목적으로 모인 전조선 부협의회 대표들은 기존의 자원기관을 위결기관을 습격시켜야 한다는 청원서를 제출했는데 결국 근본에 부협의회에서 의결기관을 했다는 법령이 내렸다. 이거는 이제 뭐냐면 이 법령에 따라서 실시한 부회선과 의결기관이 들어서게 됐다. 1930년에 보면 다시 1920년대에 지방자치법을 개정했어요. 1930년에. 그래가지고 31년에 이거에 따라서 부회 선거를 갔는데 그 당시 이제 행정구역 못 치면 도가 있고 그 밑에가 뭐냐면 부나 면으로 나눠요. 도, 군, 부, 면 이렇게 나누거든요. 도, 군, 부, 면으로 나누는데 부는 주로 누가 살았냐면 일본 애들이 많이 살았어. 일본인. 그 다음에 군은 누가 많이 살면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살았어요. 면 같은 거는 군은 면에 다니는 이제 한국인들이 많이 살았고요. 그 다음에 도시도 이제 크게 동하고 뭘로 나누죠? 정으로 나누죠? 정이라면 일본말은 혼마치다 해가지고 이거 주로 이제 예전에 에도 시대 때 주로 상인들이나 사무라이들은 주로 어디 살았어요? 성 외곽에 살았죠? 혼마치 정이야 이 단위가.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주로 살았던 것이 정이고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살았던 것이 뭐죠? 동이야 동. 주로 한국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정이 뭐예요? 명정이라고 들었어요? 명정? 지금 어디죠? 명동이죠, 명동. 명동은 그 당시에 일본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명동에 가보면 길목이 마치 자기자기 하면서 근데 일본 애들이 그 길들을 다 만들어 놓은 거죠. 다만 이제 건물만 바꿨을 뿐이지. 자, 그래서 있는데 그래서 부라는 것은 일본인들이 주로 많이 살았다. 그렇기 때문에 부협의회를 이제 그 자문기관에서 의결기관을 바뀐다는 것은 꼭 일본인에게 어느 정도 자치권을 준다는 거지. 그리고 한국인들에게 준다는 건 얘기는 아니에요. 한국인들. 그리고 그때 부협의회 위원들도 그 당시 이제 뭐예요? 되게 일본 사람이나 일부 소수 한국인이 있겠지만 이 사람도 돈이 많은 사람들이요. 친일파들. 왜냐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슨 선거이기 때문에 보통 선거가 아니라 제한 선거. 세금의 납부액과 그다음 재산 정도에 따라서 이제 평가 제한 내용인데 그래서 예전에 한번 그 작년인가 지방의회 선거가 있었죠. 그래서 그때 이제 선거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일제시대 때는 우리나라 사람은 하고 싶어도 못했다. 그러니까 지금 해라. 왜냐면 일제시대 때는 그 당시 대부분 돈 많고 그런 일본인들이나 한국인들만 했다. 그래서 이런 선거 그 광고가 예전에 받기만 했는데 하여튼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런 그 자문기구나 뭐 구협이나 이런 것들 왜 만들었어요? 그 당시 이제 우리가 나름대로 자치를 해준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자극을 받았고 자치론이 등장하고 이들이 뭐가 된 거죠? 타협적 민족주의자가 된 거죠. 뭐 대표적인 게 이강수 뭐 이런 사람들인데.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내용 보면 기획 조치를 한 게 일제는 면위해를 감독하기 위해서 경무총관부를 설치했다. 경무총관부는 1920년대 설치된 게 아니죠, 이거는. 형병경찰 시기에 우리가 일제 통치 아래 있었던 곧바로 1910년에 경무총관부가 설치했어. 경무총관부가 주로 뭐 하는 역할이에요? 형병경찰 총관하는 오늘날 경찰청 같은 역할이죠. 예. 그래서 그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죠? 경무총감이죠. 경무총감은 조선 총독의 서열상은 3위지만 실제적으로 정무총감보다 더 높기 때문에 2위가 되는 되게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밑에 이제 그 옆에 보충 자료에 제가 그 경무총감 조선 총독부의 조직도 있죠. 그 국편의 자료에서 스캔해 온 거거든요. 한번 보시고요.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획의 조치를 계기로 일제는 10호 단위의 예국반을 조직하고 지방 통치를 강화했다. 우리가 지금은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최근에만 해도 그 뭐가 있었죠? 반상회가 있었죠. 반상회. 네, 반상회. 이 반상회의 기원이 이미 일제시대부터 뭐에 있는 거야? 예국반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일본은 그 당시 이게 몇 년도에 1938년도에 행해졌던 건데, 그 당시 이제 일본은 국민 정신 총동맹을 결성해. 일본 국내에. 그다음 1938년 어떤 해였어요? 막 일제가 이제 중일 전쟁이 있고 막 이제 뭐냐면 전쟁이 막 있었던 와중이었잖아. 그래서 일본은 그 당시 이제 자원이나 인력을 효율적으로 동원하기 위해서 국민 정신 총동맹을 일본에 건설한 다음에 그것을 또 어디에다 또 했냐면 조선에 또 확장시켰죠. 그래서 국민정신총동맹 조선연맹을 만들었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말단까지 국민 말단까지 조직하기 위해서 했는데, 지방 단위로 해서 뭐 도나 니단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또 직장 동맹도 만들죠. 그래서 뭐 강공서나 학교나 각국 회사의 이제 직장 동맹을 말해요. 그리고 지방 단위 도, 니 아래에 또 뭐냐면 그 말단 하부동으로 뭐냐면 예국반을 만들어요. 예국반은 몇 호로 구성되어 있냐면 10호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10호로 구성돼서 매일 우리가 지금 정기적으로 반상회를 하죠. 그래서 정기적으로 계속 반상회를 해가지고 그 당시 이제 뭘 노렸냐면 심사참배, 일본어 사용, 방공, 방첩, 예국 저축 강요 등등 이런 것들 문자를 수탈하기 위한 하부 조직으로서 이용을 해요. 이것은 이제 일제가 막 이제 대륙을 침략했던 시대, 1938년에 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기읍과 니은이 이제 그 3번을 보면 조치사에 국내에서는 자치운동에 대항하여 신간회가 구성됐다. 기읍은 몇 년? 1차니까 1차 지방자치가 1920년. 그 다음에 니은은 제2차 지방자치니까 1930년. 신간회는 몇 년에 구성됐죠? 30조 안에도 했죠? 1927년. 그 사이에 있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획의 조치를 3.1운동 계기로 문화통치 시행에 따라 니은의 조치로 바뀌었다. 아니죠? 이거는 3.1운동이 계기로 해서 기획의 조치가 행해졌고, 이거 이제 니은은 나중에 1930년대에 들어온 거죠. 이 시기 좀 맞지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은 보통선거의 원칙에 따라 시행됐다. 아니죠? 제1차든 2차든 지방자치기구는 보통선거가 아니라 재산과 세금에 비례해가지고 한 제한선거이기 때문에 저희 일본인들과 극소수의 부유한 한국인들, 친일 한국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답은 3번이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27번 보죠. 자, 27번은 구한말 시대는 해방전국이죠. 해방전국 때 그 정치집단에 대해서 이제 얘기인데, 해방전국 때 정치집단들은 되게 예전에도 많이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 특징들을 이제 좀 기억을 해주세요. 해방전국은 뭐예요? 해방이라는 건 뭐죠? 네? 해방이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독립은 됐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으로부터 이제
뭐냐면 어떤 억압에서 탈피했지만 아직까지는 주권국가를 만들지 않은 단계를 해방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단계가 이제 미국 군정의 어떤 통치기하고 일치하는데 1945년에서 1948년까지.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정부가 이제 수립되기 이전 그 단계 때까지 해방정부인데 그때 해방정부가 어떤 게 좌우익의 어떤 건 뭐냐면 싸움이 많았죠. 특히 이제 신탁 통치를 이제 둘러싸고 찬반하냐 반탁하냐에 따라서 좌익과 우익이 나눠져서 싸웠던 그 시기고 그래서 많은 좌우익의 단체들이 우후죽순 막 생겼던 단계예요. 그래서 그 잠깐 이제 펴보시면 그 118페이지 보면 그 해방정부의 정치세력 판도가 있죠? 그거 외워두셔야 되고 이거 자주 나오는 문제죠? 자, 해방정부의 정치세력 보면 여기 보면 좌익인 사회주의야 우익인 민족주의 친일파가 구성되어 있는데 좌익인 사회주의는 이제 조선공산당 있죠? 근데 조선공산당이 뭘로 이제 합쳐져요? 나머지 이제 중도 좌파 세력들인 남조선 신민당과 인민당을 합쳐서 남조선 노동당으로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민주주의 민족정상하고 이제 그 모스크바 삼상회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뭉쳤죠. 이걸 중에 민전이 나와 민족주의 민족정상이 구성이 되고요. 중도 좌파, 중도 우파는 이들은 이제 뭐 공통점이 뭐냐면 통일국가 건설. 물론 이제 좌익도 그렇지만 이건 이 사람은 우익을 배제한 채인데 이 사람은 좌우익의 합작을 통해서 통일국가를 건설하자 그런 내용인데 자 조선인민당 영영, 남조선 신민당 그런 내용도 있고요. 근데 중도 우파는 우익이면서도 이제 뭐냐면 통일국가 자익과 합쳐서 하자. 그래서 이제 국민당의 안재홍. 그다음에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민주자주연맹이 아니라 민족자주연맹 고치세요. 예, 김규식의 민족자주연맹. 그리고 그 민족자주연맹은 김구와 함께 어디에 참여하죠? 예? 남북협상에 참여하죠.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는데. 자, 우익 같은 경우에는 민족주의 시절까지 친일파인데 친일파가 구성된 것이 뭐죠? 한민당. 예, 송진호나 김성수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뭐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조선인민공화국이 만들어지니까 자익주의가 재편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반발해가지고 그 당시 임시정부만이 정통정부다 걸면서 근데 한민당이죠. 누구하고 연결되죠? 이승만. 초기 때 이승만 여당 역할하고 또 미군정 때 여당 역할하죠. 예. 근데 이승만한테 어떻게 됐어? 팽당 있죠? 그래서 나중에 이승만이 또 자유당을 구성하고 이들이 또 한민당은 팽당하고 나서 어디로 들어갔죠? 민주당 안으로 통합되죠. 그래서 민주당 구파 세력들이 한민당이에요. 한민당. 예. 그 다음에 이제 이승만이 독립촉성중앙위원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한국독립당, 김구가 임시정부 한국독립당 이제 김구에서 만든 거고, 자 독립촉성중앙위원회 한민당은 그 당시 이승만하고 연결됐기 때문에 이승만이 뭘 내었어요? 통일국가가 형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단독정부를 구성하자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제 한국독립당은 김구는 웬 말이냐 단독정부 반대하고 통합정부를 구성하자. 김구나 이승만이나 다 반탁은 똑같지만 좀 뭐냐면 지향하는 바가 좀 달랐어요. 그 미래 국가상에서. 자, 그러니까 좌우익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네끼리 막 싸우고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합쳐도 안 되는 문제인데 계속 분열되니까 어떻게 돼? 분열을 또 가속시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유행했던 노래가 무슨 노래예요? 우디에서 오는 통일이라는 노래죠. 우리가 우디에서 오는 통일은 남북한 통일을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당시 그 노래를 의미해서는 아니었어요. 그 당시 이제 좌우익을 하나 합쳐가지고 우리가 통일정부 구성하자. 왜 싸우냐? 그런 건데 자 안타까운 일이죠 그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문제 돌아서 그 27번 성명서를 냈던 거 보죠. 우리는 국내적 사상을 통일하고 결속을 공고히 한 다음에 국회로부터 돌아온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받아들이고 그와 여건 하루바삐 완전한 자유독립정부가 되도록 지지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거는 상당히 정치적 의미가 있는 거야. 왜냐면 이게 한민당이 그 당시 이제 송지효와 김성수가 그 당시 친일파로 구성된 송지효와 김성수를 중심으로 해서 한민당을 구성할 때 뭐가 있었다고 했죠? 조선인민공화국을 자칭 이제 공화국이라고 지칭하게 되죠. 예. 그러니까 공화국이 정통정부가 아니라 뭐가 임정이야말로 정통정부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임정봉대론이라고 해요. 임정봉대론. 임시정부야말로 뭐냐면 진정한 정통정부다. 이 임정봉대론은 그 당시 한국 독립당도 주장했지만 잠시 한민당도 주장했어. 네? 한민당 왜 이걸 주장했겠어요?
얘네들이 임시정부 좋아해요? 아니죠. 전혀 예전에 이제 일본하고 협력했던 세력이기 때문에. 근데 그냥 자신들이 어떤 뭐냐면 정당성을 어디에서 찾은 거예요? 임시정부에서. 이거 누구와 대항하기 위해서? 그다음 조선인민공화국과 대항하기인데 나중에는 이제 이걸 폐기했죠. 임시정부 봉대도는 우리나라 역사에도 남아있고 계속 재헌헌법에 보면 우리는 어디에? 우리나라 정부는 1948년 8월 15일 날 우리나라가 건국되죠. 정부가. 그래서 그 건국이라는 말이 좀 그런데 하여튼 그때 이제 출범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나라 정부가 우리나라 정부는 어디에 명시돼 있댔죠? 임시정부에 거기 명시돼 있어요. 그러니까 재헌헌법에 명시돼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때 건국절이라고 최근에 막 건국절 하는데 말이 돼야 안 돼, 이거는. 안 되죠. 이미 건국은 언제 했어? 1919년에 했어. 상해에서 임시정부 구성됐잖아. 이게 건국이에요. 왜냐면 헌법 정문에 그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재헌헌법 정문에. 그러니까 이 건국절이라는 말은 임시정부를 부정하겠다. 김구나 꼴보시니까 부정하겠다. 그러니까 뭐냐면 건국절이라고 하고 이거를 1945년에 강복이야말로 이거는 진짜 강복이 아니라 요게 진짜 강복이다. 이거는 꼭 임시정부 자체를 부정하고 그런 것들 이승만 상당히 높이는